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데요. 오늘 그래픽 뉴스 최저임금제입니다.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도 좋아져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인데요. 최저임금제의 근거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은 실제로 운용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해 공포했고 1988년부터는 최저임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그동안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요. 2017년 이후 2년 연속 10% 넘게 인상되다 올해 적용분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9%에 그쳤습니다. 시간당 8,590원으로 직전 해보다 약 240원 정도 오른 겁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당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는 9.8% 인상한 9,430원을, 경영계는 1%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자들의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오늘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결정은 8월 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일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박춘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리 관내에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업무 수행상 근로기준법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하셔야 할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기준법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는데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가 부여가 되지만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 이하로 양 당사자가 아무리 의사가 합치된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은 부인되고, 즉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규정이 강제로 적용된다는 점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고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동법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은 크게 3단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채용 단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교부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될 것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단계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와 그다음에 휴일, 그다음에 휴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 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주와 더 이상 한솥밥을 먹기 못할 때, 즉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때를 대비해서 근로기준법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고 해고, 그다음에 해고 예고, 그다음에 퇴직금 등의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 근로계약서의 서면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될 내용과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근로자한테는 어떻게 그 당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는 종전에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도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는 근로자한테 반드시 환불을 교부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나 법적인 책임이 묻게 되니까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담길 내용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담길 내용 중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크게 무기근로계약과 유기근로계약,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규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채용일과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에 근로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근로시간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또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휴게는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되고, 또 휴가는 어떤 것이 있고 휴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내용들을 근로계약에 담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법이 정한 근로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다 아시는 대로 하루에 8시간 이내, 또 일주일에 40시간 이내, 이것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다. 그러면 근로계약서에 담길 내용은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그 안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장님,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용자는 회사 사장님을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간에 우리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자고 정한 그것이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그게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게 시간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근로계약 시간에 이것도 근로자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기계가 아닌 이상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양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30분 이상을 4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이 휴게 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근로가 다 끝난 다음에 부여하는 휴게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모두 근로를 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분들께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이 만약에 법에 의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가 됐다 그러면 그 휴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여기서 양 당사자라는 것은 우리 근로자와 회사의 사용자, 즉 사장님입니다. 사용자 간에 합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연장 근로를 하고 야간 근로를 하고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해당하는 통상 시급의 1.5배인 50%를 더 얹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법정 휴일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인 책임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연차 유급 휴가나 이 법정 휴일을 주휴일을 제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뒷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법적인 책임 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근로계약서에 담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임금에 대한 구성 항목과 두 번째로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한 계산 방법과 다음에 근로자한테 그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 구성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220만을 월급을 지급하는 걸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그 220만 원 안에 기본급이 얼마고 주휴수당이 얼마고 연차 휴가수당이 얼마라는 등등 그 총 220만 원의 임금의 구성 항목을 막연하게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각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근로자와 회사 간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근로자와 사장 간에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 사장님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매달 20일 날 지급한다, 25일을 지급한다, 이렇게 날짜를 특정을 해야지 사장님이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또 회사의 그 업소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1일 날도 주다가 10일 날도 주다가 25일 날도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반드시 날짜를 지정을 해서 주라. 그다음 또 두 번째 지급 방법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전액을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거기에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전액을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한 번은 100만 원을 주고 한 번은 또 50만 원을 주고 한 번은 또 나머지를 나눠서 준다. 이거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액을 지급을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불의 원칙입니다. 통화,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지. 요즘은 이제 편의상 그 근로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이제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전 시대에는 현금으로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사장님의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는 아주 신권으로 그 월급날은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기분이 좋도록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현금으로 통화로 지급을 해야지 회사에 만드는 물건이 예를 들어 가지고 김이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이런 물품으로 해가지고 임금에 가름하는 그런 그 지급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가,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한테는 하루에 7시간 이상을 근로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법에는 휴게 시간을 4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게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근로시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 양 당사자 간에 동의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하고 동의를 했더라도 한 주간에 12시간 이상을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전혀 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 후에 출산한 후 1년 미만인 여성에 대해서는 하루에 2시간, 한 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법의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 미만의 여성을 통해서 제2의 노동력을 창출할 그런 태아나 육아에 대해서 그 산모와 그 육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러한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한테는 그 친권자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해서 연소 근로자들은 아직 완전한 발육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과 국가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휴일 및 휴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특히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휴일 휴가는 법정 휴일 휴가가 있고요, 약정 휴일 휴가가 있습니다. 먼저 휴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법정 휴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인데요. 주 휴일은 한 주를 개근을 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주 휴일이라고 하고요.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이때도 유급 휴일입니다. 법정 휴일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 휴일은 회사의 창립 기념일이라든가 기타 휴무일로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냥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사장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에 우리 이런 날은 휴일로 하자라고 정한 것이 약정, 약속을 한 그 휴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 글자로 쓰여 있는 것은 그 원래의 의미가 요 날은 관공서의 문을 열지 않는 날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의 사용자나 사장님이나 근로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날인데요. 2022년부터는 이 달력상의 빨간 날도 국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정 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법정 휴가는 연차 휴가, 생리 휴가, 산전 산후 유급 휴가, 배우자 출산 유급 휴가, 난임 치료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육아 휴직 등이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이것은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년에 소정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는 회사 사장님은 근로자들한테 15일의 유급, 무급이 아니고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1년이 미처 되지 못한 1년 미만의 근로자들한테는 한 달에 하루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정 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하계 휴가를 간다든가, 다음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를 간다든가, 본인이 뭐 결혼을 하는데 뭐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약정 휴가, 즉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해진 그런 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정 휴일 휴가와 약정 휴일 휴가의 차이점이 뭐냐 한번 살펴보면, 법정 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한테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약정 휴일 휴가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약정 휴일을 언제를 약정 휴일로 할 것인지, 또 약정 휴일, 예를 들면 경조사 휴가는 며칠을 부여할 것인지, 다음에 또 그 휴가를 부여할 때 있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이 모든 것들은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데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근로자분들이 관심 있는 내용이 임금인데요. 임금은 내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 법정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정수당이 총 5가지인데요. 주휴수당,
그다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에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임금이 8시간이니까요. 최저시급 8,590원에다가 8을 곱해서 나온 6만여 원에 대한 금액을 유주휴수당으로 1인 이상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다 지급을 해야 되고 근로자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 근로 시간인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 가지고 근로하는 경우를 연장 근로라고 하는데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사장님한테 보통의 시급보다가 50%를 더 얹어 가지고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법에서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일을 끝내고 그 다음 날 양질의 노동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을 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해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는 그만큼의 보상 차원에서 50%를 더 얹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내가 연장 근로를 했다. 그런 경우는 시급인 8,590원 곱하기 2 곱하기 1.5를 해서 그 나오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로 시간대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경우는 회사의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자한테 50%를 더 가산해서 지급하라고 법에서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6시 사이가 야간 근로 시간대인데 이 시간에 불가피하게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는 회사는 50%를 그러니까 통상 시급의 50%를 더 얹어서 그 해당하는 근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근로자한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휴일날에도 쉬지 못하고 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데 따른 그 보상을 법에서 해주라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50% 이상의 수당을 더 가산해서 지급을 하라는 것이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휴일에 나와 일하는데도 8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일을 했다 하면 그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연장 근로를 할 때는 1.5배를 지급했는데 휴일에 나와서 연장 근로를 한 꼴이 되니까 이때는 거기에다가 50%를 더 추가해가지고 법정 시급의 200%를 지급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수당 중에 하나인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1년의 소정 근로시간의 80% 이상을 개근을 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가 그 연차 유급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서 하루치의 임금을 미사용 그 연차 휴가 날수만큼 곱해서 그거를 근로자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처음에 그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때 채용 단계, 그다음에 고용 단계, 그다음 마지막으로 해고 단계를 우리가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그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해고라는 것은 나는 회사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 사장님이 이제 너하고 한솥밥 못 먹겠다. 너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 이런 잘못도 했으니까 또 회사 사정이 이러니까 너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와 반하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함부로 이렇게 해고를 시키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한 해고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분들을 또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할 것이고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의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 간혹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나 3일 그 상간에 결근을 한 경우를 해고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평소에 근태도 좀 시원찮고 업무 수행하는 것도 다른 동료 근로자들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특별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알겠지만 상당 부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회사 사장님은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과 일을 하면서 좀 불화나 마찰이 있고, 그다음에 거래처 고객과가 경미한 그렇게 중대한 사유가 아닌 그런 마찰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부담된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산재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휴업하고 있는 기간하고 산 전과 산 후에 여성 근로자가 휴가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마땅히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요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산재 사고가 나가지고 요양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고,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자가 산전, 산후 휴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여성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그 여성 근로자와 거기에 신생아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산재 기간이나 산전 후 휴가 기간은 물론이고 그 후에 30일 이내에도 절대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 사장님은, 우리 자영업을 하신 소상 사장님들은 아셔야 될 것이 근로자한테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할 때에도 그 서면에 근로자한테 해고의 사유가 이러이러하다는가, 다음에 해고 시기는 언제라는 것을, 그러니까 해고의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반드시 명시를 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그게 정당한 해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이거를 통보한다든가 해고 사유나 해고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그런 서면 통보는 그게 부당해고에 해당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고와 관련돼서 이제 해고 예고라는 제도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는 근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제 영위를 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정당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너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고 하면 근로자한테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사장님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고 예고 제도인데요.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자한테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고 예고 제도가 있고요. 정말 사장님이 저 근로자는 하루라도 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냥 즉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한 달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라. 그래야 그 근로자가 일을 안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고 다음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법에서 그렇게 해고 예고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또 근로자군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와 이제 관련되는 그 직결되는 부분이 퇴직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퇴직금은 요건이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만이 이제 지급이 됩니다. 재직 중에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1년간 계속 근로한 1년치에 대해서 그 근로자가 지금 퇴직하는 시점으로 해서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임금을 계산해 가지고 그 한 달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 계산으로 어떤 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뭐 이런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다고 하면 1년 6개월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을 365일로 하고 6개월을 180일로 한다 그러면 분자는 545일, 분모는 365일, 거기에 나온 숫자에다가 그 근로자의 한 달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곱해서 나오는 그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행을 안 하면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사업주한테 법적인 책임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퇴직금을 회사에서 적립을 해놨다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퇴직연금 제도도 또 운영이 된다는 점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무관리와 법적 책임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번의 그런 그 단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필두로 해서 근로관계에 있어 가지고 근로조건의 최저 미니멈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장님, 즉 사용자 간에 아무리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라도 그 근로기준법의 최저 기준을
못 미치는 경우는 그게 다 효력이 없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상을 정하는 것은 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만 또 그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근로관계가 시작이 될 때 가장 사장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 동의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환부를 반드시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들한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로를 제공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사업주분들의 법적 책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법에서는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는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 하는 것은 법이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지 않고 또 휴게 시간도 4시간을 근로한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을 근로한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를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휴가 부분에 대해서도 연차 유급 휴가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1년 이상을 소정 근로 시간의 80%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연차 유급 휴가를 가지 않는 데 대해서 그 남은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또 사업주한테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재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산재라 그러는데요. 이 산재가 나면 근로자는 사업주는 회사 사장님은 응급처치를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 다음에 그것을 4일 이상 치료가 요하는 그런 재해일 경우에는 근로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서 요양을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노동부에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에 의해 가지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은 사업주한테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근로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법에서 이렇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현재 금년도 2020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시급이 8,590원입니다. 월급 근로자로 환산을 하면 179만 5,310원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시급도 그렇고 월급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월급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179만 5,310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을 부여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일하는 경우 하루 이게 이제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연장 근로를 시간하거나 다음에 야간 근로 시간대 밤 10시에서 그 이튿날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 하고 다음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통상 시급의 50%를 더 얹어주라고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는 강제 조항입니다. 그런데도 50%를 더 얹어주지 않고 그냥 통상으로 지급했던 그 시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부과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한테는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부과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께서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근로자 수와 노무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한테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지 않고 일부 규정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4인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주는 아직 영세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주하고 똑같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주한테는 이런 근로기준법의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업주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부당해고의 법적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해고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전에 해고를 예고하든가 해고 예고를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 여기에 상시 근로자라는 것은 알바도 되고 단시간 근로자도 되고 일용 근로자도 되고 계약직 다 포함해서 그 회사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망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시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 4인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알려면 날마다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합한 월별 전체 고용 근로자를 그 해당하는 월 30일이 되는 날은 30으로 나누고 30일이 해당하는 날은 31로 나눠가지고 4 이하인지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상시 근로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바생, 일용 근로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아시고 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차 유급휴가,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생리휴가, 그다음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의 근로에 대해 가지고 50%를 더 얹어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영세 사업주한테 50%를 더 얹어주라는 것은 경영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이렇게 제외시켜 준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주의 근로시간이
전부 합해가지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거를 단시간, 짧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근로자들한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음에 연차수당, 퇴직금까지도 이 단시간, 한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산재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그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재는 이제 이게 줄여서 산재인데요. 산업재해의 줄임말입니다. 그 이제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출장을 가서도 다칠 수 있고, 다음에 출퇴근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칠 수 있고, 뭐 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나 이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칠 수가 있는데,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 그러잖아요. 응급 구조를 하고 처치를 한 다음에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현장 사진 촬영도 하고, 다음에 그 재해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또 확인서 같은 것도 받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게 하고, 그와 동시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산업재해의 요건은 반드시 4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사고여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병원에 근로자가 이제 입원하거나 또 뭐 통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는 치료대로 하면서 근로자는 사업주의 날인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재해를 입었다, 재해 경위와 다음에 자기가 가서 치료를 받는 그 담당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는 것을 산재 신청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회사도 그렇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산업재해가 이게 산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권은 오로지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것인데, 일부에서 오해를 하기를 회사 사장님이 산재로 인정을 해줘야 이건 산재가 된다, 회사 사장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건 산재가 안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산재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오로지 근로자의 전속적인 권리이고요, 의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재해를 산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이게 산재인지 아니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요양 신청서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업주 날인을 해주고, 또 재해 경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고, 다음에 또 추가해서 할 것은 근로자의 재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산업재해조사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을 해서 노동부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노무관리와 법적 책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주한테 또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게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화나 서면이나 필요하다면 회사에 그 재해가 난 현장에 출장을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 근로자가 산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최종 이제 통보를 해주고, 이 신청된 산재 신청이 산재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근로자는 그 사고, 자기가 입은 재해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제외되는 그런 그 치료비는 별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근로자가 받는 혜택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입원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한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못 받으면 생계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는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 임금에 그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달 지급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해봐도 의학적으로 호전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를 이제 종결한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를 종결해서 노동 능력이 뭐 그냥 단순 골절이 됐다든가 어디 좀 찰과상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그대로 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노동 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뭐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다음에 이 손가락에 아주 중요한 뭐 이런 부위가 절단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노동 능력이 상실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장애 보상금이 또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서 장애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될 내용이 가끔 가다가 산재보험료도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러는 경우는 법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 소급을 해가지고 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한테 산재가 났다. 이런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근로자한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치료비, 휴업급여, 장애보상금이 있었다면 그 장애보상금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절반 50%를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우리 관내에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또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업무 수행상 근로기준법의 기초적인 핵심 내용을 숙지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노동법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